1498년 조선의 궁궐에서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한 젊은 왕이 자신을 억압했던 원로 신료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우사화라 불리는 조선시대 최초의 대규모 정치 숙청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역사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4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종시대 조선의 궁궐에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연산군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어린 왕자에게 혹독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는 노씨였는데 성종의 정실 부인인 한씨 사이에서 왕후의 위치를 두고 벌어진 궁궐 내 권력 투쟁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제18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당시 연산군은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넘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치체제는 신권이 매우 강했거든요.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같은 훈구파 원로 신료들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종시대부터 정치를 해온 베테랑들이었고 어린 왕 연산군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세조 때부터 정치를 해온 거물로 당시 73살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왕인지를 매일 느껴야 했습니다. 신료들은 왕의 결정을 무시했고 왕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왕의 위치인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연산군의 울분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1498년 어느 날 연산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모 노씨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모가 단순히 폐위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씨는 한씨와의 궁궐 내 권력 투쟁에서 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씨는 훈구파와 연결되어 있었고 신숙주와 한명회 같은 세력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연산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바로 저 훈구파들이라는 사실을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모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조선실록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사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생모의 죽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찾아내고 그것을 조작한 자들을 밝혀낼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산군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신숙주,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신료들이 자신의 생모를 죽음으로 내몬 주모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훈구파들의 지배를 받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1498년 가을 연산군은 비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신숙주와 한명회 그리고 다른 훈구파 신료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우사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연산군은 먼저 신숙주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신숙주는 당시 85살의 고령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연산군은 신숙주가 일으킨 영모 사건을 조작하여 고발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신숙주의 집에는 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은 반란을 도모할 때 쓰는 무기라고 몰아갔습니다. 또한 신숙주가 작성한 문서들을 영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숙주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신숙주의 죽음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훈구파 신료들이 연쇄적으로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한명회의 부족한 세력들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신료들이 모두 체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우사화는 단순히 훈구파 신료들만의 숙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간 대사원과 사간원의 신료들, 즉 왕의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신료들까지도 영모죄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료들이 신숙주 같은 훈구파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우사화는 조선의 관료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숙청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양반 관료들이 감옥에 갇혔고 극형을 받게 됩니다. 기우사화의 가장 끔찍한 측면은 연좌제였습니다. 단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 심지어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죄로 몰려 죽으면 아들도 처벌받았습니다. 남편이 고발되면 아내도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형이 영모 혐의를 받으면 동생도 집안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연좌제의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기우사화로 인해 죽거나 고문받은 사람은 무려 1000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뜻을 가진 선비들, 아무 죄도 없는 신료들의 가족들, 심지어 상인과 노비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언제 영모죄로 고발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신료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죽음의 덫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신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고문실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극형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손가락을 꺾고 등을 때리는 형벌들이 일어났습니다. 극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기우사화가 일어난 지 24년 후인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신료들은 그의 학정을 기록하여 연산군일기로 남깁니다. 하지만 기우사화의 상처는 이미 조선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기우사화는 조선시대 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이것은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신료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기우사화는 조선시대 당파 싸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묘사화, 을사사화, 병인사화 등 수많은 정치 숙청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과 신료, 신료와 신료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표현되는 조선시대의 비극적 패턴이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 기우사화는 조선시대의 지식인과 관료들의 정신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조선의 선비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벼슬을 거부하는 은둔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공포 속에서 조선의 학문과 문화는 발전하게 됩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선비들은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고 그 결과 이황, 이이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고통은 때로 인류의 정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우사화는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왕이 절대권력을 휘둘렀을 때, 신료들이 저항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기우사화는 개인의 상처와 분노가 국가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산군의 생모에 대한 원한, 훈구파 신료들에 대한 분노가 10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우사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우사화는 1498년 조선시대 가장 참담한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정치,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우사화 이후 일어난 또 다른 사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